사장님, 사장님.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대 여자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검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었지만 상복은 아니었습니다. 이지혜는 고개를 돌려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우실까? 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조문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강태수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65세, 강남구에서 30년간 한정식당 미담을 운영해 온 성공한 자영업자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조문객들이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혜는 남편 강민우 옆에 서서 조문객들에게 답례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맞는 시아버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복도 저 끝에서 여자의 통곡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지혜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식당 미담의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정숙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러세요? 김정숙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직원이 저렇게까지 우나? 지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오래 일한 직원이라면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정도일까? 마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박순이가 지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 창피하게. 빨리. 지혜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에도 차가운 분이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김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정숙 씨? 김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일단 안쪽 방에 가서 좀 쉬시는 게. 죄송해요. 제가 너무 김정숙은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지혜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지혜는 김정숙을 부축해서 가족 대기실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에 소파가 있었고 지혜는 김정숙을 앉혔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김정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지혜가 위로했습니다. 사장님이 김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김정숙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오래 일한 직원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식당 홀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강민석, 28세였습니다. 지혜는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직원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김정숙을 불렀습니다. 지혜는 놀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김정숙 씨가 민석 씨 어머니였어?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민석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괜찮아요. 집에 가요. 민석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사장님을 너무 따르셔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석은 어머니를 데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지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자였구나. 그런데 왜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걸 몰랐을까? 지혜는 식당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관리했고, 지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식당에 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지혜는 남편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식당 주방에 김정숙 씨 알아? 응. 아, 주방에서 오래 일한 분이지. 왜? 아니, 아까 너무 우시길래. 그리고 아들이 우리 식당홀에서 일하더라. 아, 민석이? 응. 그 친구 어머니가 주방에서 일하시는 거 알아. 그렇구나. 지혜는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그날 저녁 빈소가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지혜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작은 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복희. 식당 홀 매니저 이복희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사모님. 그 여자 내일부터 식당 나오지 못하게 해. 김정숙 말이야. 해고야. 지혜는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20년이면 충분했어. 이제 끝이야. 20년? 지혜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정숙 씨는 됐어. 내일 당장 정리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20년? 김정숙 씨가 20년간 일했다는 건가? 방으로 돌아온 지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김정숙의 통곡하는 모습,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20년이면 충분했어라는 말.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지혜와 민우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유품 정리 좀 해라. 서재에 책이랑 서류가 많아. 네, 어머니. 지혜와 민우는 장례식이 끝난 후 시댁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시댁집. 30년 된 3층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1층은 비어 있었고 2층에 거실과 주방, 3층에 방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지혜와 민우는 시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러 3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간 모은 책들이 천장까지 닿는 책장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당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세금 관련 문서, 식당 운영 기록들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지혜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메모지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어린 민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지혜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작은 노트, 그리고 초록색 은행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금주 김정숙, 개설일 2004년 10월 1일. 어제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지혜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4년 10월 1일, 입금 300만 원. 2004년 11월 1일, 입금 300만 원. 2004년 12월 1일, 입금 300만 원. 매달 정확히 1일에 3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년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3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024년 9월 1일 입금 300만 원. 잔액 7억 2천만 원. 지혜의 손에서 통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20년간 매달 300만 원씩, 총 7억 2천만 원. 시아버지가 식당 주방 직원에게 보낸 돈이었습니다. 여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민우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혜가 건넨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통장을 빠르게 넘겨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지혜는 다시 상자 안을 뒤적였습니다.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시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예쁜 얼굴의 여자였습니다. 지혜는 그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20년 더 젊은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김정숙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여자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지혜는 다음 사진을 봤습니다. 식당 미담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김정숙이 나란히 서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봤을 때 지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숙이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34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순한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지혜는 그 아이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민석이. 식당 홀에서 일하는 그 청년. 어제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데리고 간 그 청년. 지혜는 사진을 민우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우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지혜는 상자 안에 든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표지의 오래된 다이어리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2004년 10월 1일. 정수기와 민석이를 위해 이 통장을 만들었다. 매달 300만 원씩 넣어주기로 했다. 미안하다. 정수가 당당하게 해주지 못해서. 민서가 아빠가 미안하다. 지혜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2005년 1월 15일. 민석이가 유치원에 들어갔다고 한다. 정수기가 사진을 보여줬다. 교복 입은 민석이가 정말 귀엽다. 안아주고 싶다. 아빠라고 불러주고 싶다. 하지만 안 된다. 2008년 3월 2일. 민석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정수기가 입학식 사진을 보내줬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2015년 2월 10일. 민석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은 가지 않는다고 한다. 식당 일을 배우고 싶다고. 우리 식당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정수기가 부탁했다. 고민이다. 민우 옆에 있으면 들킬 수도 있다. 2015년 3월 1일. 민석이가 오늘부터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홀서빙을 맡겼다. 성실하게 일한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말을 걸 수 없다. 아들인데. 민우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남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민석이가 내 동생이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20년간 이중 생활을 한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지혜는 어젯밤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20년이면 충분했어. 이제 끝이야. 지혜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아셨을 거야.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니가 식당 매니저한테 김정숙 씨를 해고하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20년이면 충분했다고 하셨어.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에 기대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네. 20년 동안. 지혜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한참 후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해. 지금? 응. 지금 당장. 민우는 상자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혜는 남편의 뒤를 따라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이는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앉아. 식기 전에.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통장, 다이어리, 사진들, 편지. 20년간의 비밀이 식탁 위에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보더니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이는 식탁 위에 펼쳐진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장, 사진, 다이어리.
20년간 숨겨왔던 비밀들이었습니다. 민우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혜도 그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두 번째 여자였어. 그리고 민석이는 내 동생이야.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모든 감정을 소진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2004년 가을이었습니다. 김정숙이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몇 달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그 여자에게만 유난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힘든 일은 시키지 말라고 했고 일찍 퇴근시키라고 했습니다. 의심이 든 시어머니는 퇴근 후 김정숙을 미행했습니다. 그 여자가 간 곳은 역삼동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건물주에게 물어보니 보증금을 강태수가 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강태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정숙과 만난 지 1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숙이도 포기할 수 없고 순이와 민우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하면 뭐가 남을까? 재산 반으로 나누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혼자 늙어가는 것. 아들 민우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자신도 겁이 났습니다. 혼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는 절대로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세상에 알려질 수 없다. 시어머니는 정실 부인의 자리를 유지한다. 강태수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강태수는 낮에는 정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밤에는 가끔 김정숙에게 갔습니다. 김정숙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면서 매일 강태수를 봤습니다. 7년 전부터는 민석이까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아버지 옆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장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민우는 7년 동안 자기 동생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가끔 식당에 들러서 민석과 마주쳤지만 그냥 직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민석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총 7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게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흘 전 강태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김정숙이 통곡하는 것을 봤을 때 시어머니는 20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간 그림자처럼 살았던 여자가 마지막에는 가족처럼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식당 매니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정숙을 해고하라고. 20년이면 충분하다고. 시어머니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68세 노인의 얼굴에는 20년간의 고통이 주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남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그 여자 걱정만 했어. 시어머니는 통장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혜는 상자 안에 든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정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너와 민석이를 당당하게 지켜주지 못해서. 나는 비겁한 남자다. 순이와 민우를 버릴 수도 없었고 너와 민석이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20년간 이렇게 살았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죽으면 이 통장은 내 것이다. 7억이 조금 넘을 거다. 민석이 결혼 자금으로 쓰고 너도 편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강태수. 편지를 다 읽은 민우는 천천히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결정해. 이 통장을 그 여자한테 줄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가질 건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와 지혜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 위에 펼쳐진 20년간의 비밀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통장, 사진, 다이어리, 편지. 한 남자의 이중생활. 두 여자의 침묵. 그리고 모르고 자란 두 아들. 지혜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 민석이를 만나야겠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민우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원래 민석이 거야. 아버지가 민석이를 위해 만든 거잖아. 그럼 주려고? 응. 아버지 유언대로. 민우는 상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통장, 다이어리, 사진, 편지. 모두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내일 민석이한테 연락할게. 다음 날 오전, 민우는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어디로 갈까요? 형님. 그 호칭이 민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식당으로 와줄래? 오늘 휴무일이니까 조용할 거야. 알겠습니다. 오후 2시 식당 미담. 휴무일이라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민우와 지혜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28세 청년은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민석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우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코의 모양,
눈썹의 형태, 입술의 윤곽.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자신과도 닮았습니다. 앉아. 민우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가져온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식당 미담의 홀은 고요했습니다. 휴무일이라 손님도 없고 직원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 사람만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 지혜, 그리고 민석. 테이블 위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20년간의 비밀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민우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28세 청년은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코의 모양, 눈썹의 형태, 입술의 윤곽.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자신과도 닮았습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통장, 사진, 다이어리, 편지. 민석은 그것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우는 통장을 꺼내 민석 앞에 놓았습니다. 초록색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예금주 김정숙. 20년간 매달 300만 원씩 총 7억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민석은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다 알았어. 너는 내 동생이지?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8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고, 형이 있어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세월이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한참 후 민석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김정숙은 민석이 5살 때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아빠는 다른 가족이 있다고, 형이 있다고, 하지만 절대 세상에 알려질 수 없다고. 어린 민석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빠는 집에 오지 않는지, 왜 다른 애들처럼 아빠 손을 잡고 다닐 수 없는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식당 미담 근처에 갔을 때 멀리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한 소년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형 민우였습니다. 민석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형은 아버지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자신은 안 되니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민석은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정식 가족이 있고 자신과 어머니는 숨겨진 가족이라는 것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민석은 대학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당 일을 배우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들킬 수 있다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민석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강태수에게 부탁했고 7년 전 민석은 식당 미담의 홀 직원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맸습니다. 아버지가 주방에서 나와 그를 봤습니다. 민석이구나. 잘 부탁한다. 아버지는 직원에게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 눈빛에서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가끔 형 민우가 식당에 들렀을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형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형아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비록 아들이 아니라 직원이었지만 가끔 아버지는 민석의 일을 칭찬했습니다. 민석이는 정말 성실하네. 그럴 때마다 민석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서 7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석은 관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복도에서 통곡했을 때 민석은 어머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은 이해했지만 저렇게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석의 이야기를 다 들은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민석을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동생이라고 불러도 돼. 아니, 동생이라고 불러줘. 민석은 형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8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민우는 통장을 민석에게 밀어줬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아버지가 너를 위해 만든 거잖아.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왜? 이건 형님 어머니 돈이에요.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민석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유언이야. 읽어봐. 민석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너와 민석이를 당당하게 지켜주지 못해서. 나는 비겁한 남자다. 내가 죽으면 이 통장은 내 것이다. 민석이 결혼 자금으로 쓰고 너도 편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은 민석은 편지를 꼭 쥐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민석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받아.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야.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민우는 다이어리와 사진들도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 민석은 다이어리를 펼쳐 아버지의 글을 읽었습니다.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고등학교 졸업. 아버지는 민석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뒀습니다. 민석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아,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민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제부터 식당에 안 나오세요. 해고당했어요. 민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해볼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민우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식당 알아봐야죠.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식당은 어째?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는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운영한 곳이야. 나는 회사 다니느라 여기 운영할 시간이 없어. 내가 맡아줄 수 있어?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민우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20년간 두 가족을 사랑했어.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가족이 되자. 민석은 한참을 민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테이블을 비쳤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알고 지냈던 아버지. 하지만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다른 살. 옆에서 지혜가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20년간 두 가족 사이를 오가며 민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민우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야구장에 갔고 생일에는 항상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밤늦게 외출했습니다. 식당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글을 보냈습니다. 명절에도 아버지는 종종 식당에 갔습니다. 직원들 관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에는 김정숙과 민석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방 불이 켜졌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잠 못 자니? 어머니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네, 어머니.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민석이 만났니? 네. 어땠어?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착한 애더라고요. 28년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20년 전 그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확히?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힘든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2004년 10월이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박순이는 오후에 식당에 들렀습니다. 장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당시 그녀는 식당 격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이라는 이름의 30대 초반 여자였습니다. 한 달 전에 강태수가 직접 뽑은 직원이었습니다. 박순희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새 직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가 그 여자에게만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힘든 일은 시키지 말라고 했고 일찍 퇴근시키라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엄격했던 강태수가 김정숙에게만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박순희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순희는 김정숙을 미행했습니다. 김정숙은 지하철을 타고 역삼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박순희는 다음 날 그 건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건물 관리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3층에 사는 김정숙이라는 사람에 대해 관리인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그 집 보증금은 강태수가 냈다고, 계약서에 강태수의 이름이 있다고. 박순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순희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강태수가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김정숙이라는 여자가 누구예요? 박순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삼동 오피스텔 보증금을 당신이 냈다면서요? 강태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였습니다. 박순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라고. 얼마나 됐어요? 1년. 사랑해요? 강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박순희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 아들을 낳아 키운 남편.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강태수가 다시 고백했습니다. 정숙이가 임신했어. 그 말에 박순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이혼해요. 박순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혼만은 안 돼. 민우를 생각해줘. 민우는 아직 어려. 아빠가 필요해. 그럼 그 여자는 어쩔 건데요? 정숙이도 포기할 수 없어. 내 아이를 가졌어. 박순희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동안 박순희는 고민했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식당도 팔아야 할 것입니다. 민우는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늙어갈 것입니다. 박순희는 두려웠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결국 박순희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는 절대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세상에 알려질 수 없다. 자신은 정실 부인의 자리를 유지한다. 식당 경영권은 자신이 갖는다. 강태수가 받아들였습니다. 2004년 10월 1일 강태수는 김정숙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300만 원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1월 김정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민석이었습니다. 박순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적은 없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출산 후 3개월 만에 식당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이는 친정 어머니가 봐줬습니다.
박순이는 김정숙과 같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박순이는 격리실에 있었고 김정숙은 주방에 있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습니다. 박순이는 차갑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강태수는 두 가족 사이를 오갔습니다. 낮에는 박순이와 민우와 함께 있었고 밤에는 가끔 김정숙과 민석에게 갔습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는 정실 가족과 차례를 지냈고 저녁에는 김정숙의 집에 갔습니다. 박순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게 계약이었으니까. 2015년 민석이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도 박순이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청년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석은 성실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고 손님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강태수를 닮았습니다. 가끔 박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지웠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의 결과였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살 수 없어. 그냥 익숙해지는 거야. 둘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김정숙 씨 해고는 취소할 수 없을까요? 어머니가 민우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왜? 그분도 20년간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 걱정은 하지 마. 그 여자는 20년간 월급 받았어. 그것도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그리고 매달 300만 원씩 따로 받았잖아. 하지만 민우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참았어. 하지만 이제 돌아가셨어. 이제 내가 결정할 차례야.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러 가. 내일 장지에 가야지. 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가족들은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경기도 용인의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민우와 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단풍이 든 나무들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졌습니다. 조용한 추모공원이었습니다. 묘소 앞에 섰습니다. 강태수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세운 새 비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민우와 지혜도 따라 절했습니다. 절을 마친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이름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묘소를 떠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 근처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자였습니다.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정숙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섰습니다. 20년간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살아온 두 여자. 한 명은 정실 부인이었고, 한 명은 숨겨진 여자였습니다. 김정숙이 먼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국화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김정숙을 지나쳐 차로 향했습니다. 민우와 지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김정숙을 바라봤습니다. 50세 여자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20년간 참아왔던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했지만 당당할 수 없었던 여자. 매일 사랑하는 사람을 봤지만 손 한 번 제대로 잡지 못했을 여자. 민우가 조심스럽게 김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짧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통장을 받았다고. 하지만 자신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을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숙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들 칭찬을 들은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차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빨리 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민우와 지혜는 차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김정숙은 묘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국화를 든 채 20년을 사랑한 남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 안은 냉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와 지혜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지혜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참 후 민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야 한다고. 김정숙 씨 해고를 취소하고 민석이한테 식당을 맡기고 싶다고. 지혜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다가가자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우는 식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석이한테 맡기고 싶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우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7년간 식당에서 일했다고. 누구보다 식당을 잘 안다고. 자신은 회사 일로 바빠서 식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식당은 30년간 자신과 남편이 만든 것이라고. 민석은 아무 관계 없다고. 민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도 잘못이 없다고. 태어난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 좀 들어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지혜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민석에게 맡기는 것이 어머니에게도 이익이 될 거라고. 민석은 식당 운영을 잘 알고 오래 일한 직원들도 민석을 따른다고. 반면 민우가 회사 그만두고 식당을 맡으면 가정 경제가 불안정해질 거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30년간 만든 식당 미담을 잘 운영하는 것이 시아버지에 대한 예의라고. 시어머니는 지혜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민석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석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조건을 걸 수 있다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어머니께 드리는 조건으로.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생각해 볼게.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만든 식당.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 하지만 동시에 고통의 현장이기도 했던 곳. 김정숙이 20년간 일했던 주방. 민석이 7년간 일했던 홀. 그곳에서 어떻게 계속 일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며느리 말도 맞았습니다. 민우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나이가 많아 식당을 직접 운영하기 힘들었습니다. 일주일간 시어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식당 매니저 이복희를 불러 상의도 했습니다. 이복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가장 적합하다고. 직원들도 민석을 신뢰한다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우와 지혜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주일간 많이 고민한 흔적이었습니다. 민우와 지혜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이한테 식당을 맡기는 거 허락할게.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시어머니는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간 생각하며 적어놓은 조건들이었습니다. 첫째, 식당 명의는 박순희와 강민우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둘째, 민석은 운영 책임자로 고용되는 형태다. 정식 주인은 아니다. 셋째, 매달 순수익의 50%를 박순희에게 지급한다. 넷째, 김정숙은 복직시킬 수 있지만 주방이 아닌 다른 부서로 배치한다. 다섯째, 민석은 3년 동안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실적이 나쁘면 계약은 해지된다. 민우는 조건들을 읽어봤습니다. 엄격한 조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조건들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한테 연락해. 내일 여기로 오라고. 다음 날 오후 민석이 시댁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민우, 지혜, 그리고 민석이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민석을 관찰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 씨. 네, 사모님. 앞으로 나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사모님은 아니니까. 민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민석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읽어보세요. 민석은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건들을 다 읽은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복지권도 여기 있어요. 하지만 주방은 안 돼요. 홀 관리로 배치할 겁니다.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실적으로 보여요. 3년간 식당을 잘 운영하면 그게 감사예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매니저 이복희 씨한테 인수인계 받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잘해야 돼. 어머니한테 보여드려야 해. 네, 형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은 식당 미담의 새로운 운영 책임자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나와서 말했습니다. 강태수 사장이 돌아가신 후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민석을 운영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직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민석은 7년간 성실하게 일했고 모두가 그를 신뢰했습니다. 매니저 이복희는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민석은 직원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미담을 더 좋은 식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방, 홀, 격리, 재고 관리까지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이복희 매니저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30년간 식당에서 일한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 가르쳐 줄게요. 이복희는 강태수의 경영 방식을 세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떤 업체와 거래하는지, 단골 손님들은 누구인지. 민석은 모든 것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메모하고 또 메모했습니다. 2주 후 김정숙이 복직했습니다. 첫 출근 날 김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20년간 일했던 곳. 하지만 쫓겨났던 곳.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석이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김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아. 김정숙은 더 이상 주방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홀 관리 담당이었습니다. 손님 맞이, 예약 관리, 홀 직원 교육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간 주방에서만 일했던 그녀에게 홀 일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원래 사람을 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직원들도 그녀를 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의 경영 아래 식당은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퓨전 한식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바꾼 메뉴들이었습니다. 주방장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사장님이 평생 전통 방식을 고집하셨는데. 하지만 민석은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사장님도 시대에 맞춰 변화하셨을 거예요. 결국 주방장이 동의했고 새 메뉴들이 나왔습니다. 반응은 좋았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당을 찾았습니다. 동생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어느 토요일 저녁, 민우와 지혜가 식당에 갔습니다.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차 있었습니다. 민석은 홀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김정숙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다들 행복해 보여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민석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형님, 형수님 맛있으셨어요? 응, 정말 맛있었어. 새 메뉴 대박인데? 민석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주방장님이 도와주셔서요. 민우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민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두 형제는 식당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식당. 비밀과 고통의 현장이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민우와 지혜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은 어땠어?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민석이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는 것을. 어머니도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남편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강태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이제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20년간의 고통을 끝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이었습니다. 식당 미담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민석의 경영 아래 매출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새로운 메뉴들이 인기를 끌었고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통도 지켰습니다. 강태수가 30년간 고집했던 재료의 품질, 정성스러운 조리 방식, 그것들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민석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식재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방장과 함께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저녁에는 홀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김정숙은 홀 관리를 맡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좋아했습니다. 직원들도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식당을 찾았습니다. 6개월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강태수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식당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우와 지혜와 함께 왔습니다. 입구에서 김정숙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정숙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뛰어나왔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내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30년간 자주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민석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특선 메뉴는 봄나물 비빔밥과 벚꽃 수제비입니다. 시어머니는 메뉴판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새로운 메뉴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통 메뉴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통 한정식으로 주세요. 네, 사장님. 민석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따뜻한 된장찌개, 부드러운 갈비찜. 강태수가 만들던 그 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어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처음 만들어줬던 그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잠시 주방 좀 보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은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장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조리 시스템, 위생 관리 방법, 재고 관리 프로그램. 시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을 둘러본 후 다시 홀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식당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의 행복한 얼굴,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깨끗한 인테리어. 30년간 남편과 함께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없었지만 식당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석을 불렀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입구에서 김정숙이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멈췄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봤습니다. 6개월 만에 대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정숙을 보았습니다. 50세 여자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김정숙은 알았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것을.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석이 잘하네.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죠, 어머니? 내 아버지가 봤으면 좋아했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달 후 5월이었습니다. 민우는 민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같이 저녁 먹자고. 둘이서만. 형제는 강남의 작은 선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아, 식당 일은 어째?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형님. 매일 배우는 게 많아요. 어머니는 까다롭지 않으시고, 민석은 웃었습니다. 가끔 연락 오세요. 매출 보고하라고. 그런데 전화할 때마다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민우도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 형님 덕분이에요. 형님이 어머니 설득 안 하셨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했으니까 가능한 거야. 두 사람은 맥주를 부딪혔습니다. 형님,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 형님은 저를 진짜 동생으로 생각하세요? 민우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내 동생이야.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숨지 말고 당당하게. 두 형제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밤이 깊어갔습니다. 헤어질 때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님,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왜? 어머니 생신이에요. 저희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하려고요. 형님 가족도 오시면 좋겠어요. 민우는 놀랐습니다. 내 어머니 생신? 네. 저희 집은 작지만 형님 가족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어요.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갈게. 형수랑 같이. 일주일 후 일요일, 민우와 지혜는 김정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역삼동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0년 전 강태수가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나중에 더 큰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형수님. 안으로 들어가니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우는 준비해온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김정숙은 꽃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김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어려워요.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정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나물들. 지혜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김정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당 이야기,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평범한 가족의 대화였습니다. 민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강태수는 이런 모습을 꿈꿨을까? 두 가족이 함께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하지만 아버지는 비겁했습니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촛불을 껐습니다. 소원이 뭐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정숙은 민우를 보았습니다. 형님 가족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응, 잘한 것 같아.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민석이네 집에 다녀왔어요. 민석이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 생일이 오늘이었구나. 민우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다음번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괜찮아. 너희끼리 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20년간의 고통, 6개월간의 변화. 이제 시어머니는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는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민석이라는 좋은 청년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